그동안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두고 그 약간 대책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책이 부족하다.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소용돌이에 다 휘말려 갔습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프로젝트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5군데 중에 뭐 한 군데 빼고 아마 토지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1기 신도시 재건축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른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린벨트는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서리풀지구 포함해서 5만 세대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린벨트는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생각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지? 이걸 풀어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까? 그런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차기 정부 국토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됐던 걸 야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뭘 또 발굴을 하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건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추진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우리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뭐 탈원전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담당자들을 막 조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실무자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괜히 휩쓸릴 필요는 없고 확실히 방향이 정해져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라고 일단 홀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린벨트는 저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여지고요. 1기 신도시가 이제 선도지구 발표되자마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찬물이 확 들어와 버렸는데 네. 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가 최대 피해자 아닐까 싶은데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네. 진짜 전기가 나가버렸네요. 지금 전기가 나간 거예요. 축제하려고 이제 막 전등 다 세팅해놓고 네. 불 켜고 술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전등이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파티는 계속 될 수 있을까? 전기는 언제 들어오지? 라고 하는데 저는 애당초 목표가 무리했잖아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은 불가능하다. 안 돼요. 왜? 지금 이주해야 된다니까요. 2027년 착공하려면 지금 짐 싸서 빨리 이사 나가. 이사 나가야 2027년 2, 3년 걸리거든요. 아니 지금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 조합 설립도 안 됐고 사업시행 계획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초과이익 환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이사를 나갑니까? 또 조합원들 중에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뭐 젊은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재건축하자는 말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특히 나이가 한 70 이상 대신 고연령층 분들은 추가 분담금 낼 돈도 없고 뭐 대출 받아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서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해 본다면 어차피 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일단 지금 정부의 계획은 무산입니다. 2027년, 2030년 착공은 이제 폐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이 무산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니냐면 첫 번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가 이제 후보였잖아요. 그때 네, 대선 당시. 네. 두 분의 똑같은 공약 사항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약 걸었던 1기 신도시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리는 없고요. 두 번째, 표가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기 신도시가 표가 몇만 표입니까? 그냥 100만 표 정도 되잖아요. 굳이 그걸 무산시켜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쳐도 굳이 이걸 무산시켜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무산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는 민간 조합이 진행을 하고 뭐 LH가 좀 도와주든 국가가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인데
만약에 바뀐다면 공공 주도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왜 재개발도 공공 주도 재개발, 공공 재개발 이런 거 많이 추진했거든요. 네네. 저는 1기 신도시도 공공이 주도해서 좀 이끌어 나가면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선도지구도 지금 한 개 지정하고 조합 그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 뭐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약간 발을 물러섰는데, 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더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선도지구 지정을 더 늘려서 더 많이 공공 주도로 더 빨리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계획은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 계획은 폐지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한 15년 정도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5년 정도 속도는 더 끌어당길 가능성 높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전세 대출도 막는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뭐 앞서서도 이제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화 현상, 그 임대차법 관련해서 그렇게 파급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전세 제도가 종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이제 종말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네.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세 제도는 사실 이게 불안정한 주거 임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사금융이잖아요. 무이자 대출.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집주인은 이자를 내지 않고 세입자 돈을 빌려서 쓰고, 대신 그 집에 세입자가 이자 대신 잠시 머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진적인 구조예요. 안 갚으면 끝.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싫은데? 야, 내 빈집 있으니까 그냥 좀 들어가서 살고 그냥 돈 좀 줘. 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 가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사 먹으면 물값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듯이, 내가 그 주거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사용료 대신 그냥 목돈을 빌려주는 매우 이상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빨리 폐지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 반, 월세 반 정도 되는데 이걸 네. 갑자기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시대를 갈 겁니다. 최근에 나온 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들도 그렇고, 시대적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면서 아마 한 20년 후가 되면 이제 거의 뭐 월세 시대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전세 대출도 이제 문제죠. 이제 어떤 분들은 전세 대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전세 대출은 더 문제지. 왜냐면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알았어, 빌려줄게. 내가 너희 집에 잠시 사는 동안 빌려줄게 하는데 빌려줄 돈이 부족하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이게 자기 돈을 빌려줘야지 누가 대출을 내서 또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마 MB정부 때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줄 때는, 집주인한테 빌려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돈으로 빌려줘야지, 은행 돈을 빌려서 집주인한테 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자는 세입자가 내고, 말도 안 되는데 이미 시행했어요. 그 덕분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전세가 폭등했거든요. 전세 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폭등했고, 그렇게 오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미 부작용은 많이 생겼고요.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전세 대출을 문턱을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살아야 되는 분들은 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경착륙이 아니라 확대를 하면 안 되겠으나 갑자기 줄이지 말고, 저는 서서히 좀 전세 대출도 줄여서 이제 전세의 비중을 저는 좀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착륙이 돼서, 경착륙 말고요, 연착륙이 돼서 서서히 전세가 소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시장도 무이자 대출을 못 받는데,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투기판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전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꼬마 빌딩, 상가, 토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리 사야지, 못 사서 막 안달이 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필요하고 네. 구매 능력이 되고 돈이 있고 구매 욕구가 있고
뭐 필요하다면 살 수는 있는 건데 아파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집값 올라가게 되면 빨리 사야 되고 대출 받아야 되고 무리하게 했어야 되고 떨어질 때는 막 급하게 팔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전세의 무이자 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힘을 빼는 거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또 왜곡이 되고 우리 2021년, 2022년 같은 그때도 사실 집값 폭등했잖아요. 2021년.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임대차 입법 무리하게 개정을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제발 무리하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더라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조금씩 좀 줄여서 순차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을 높이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아무튼 간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신고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 일부 지역인데요. 네. 일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강벨트를 말하는데 압구정 뭐 이런데 청담동, 여의도, 용산, 반포 그들만이 그 돈 있는 분들 그들 시장은 사실 거래량은 떨어졌어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한 개가 거래가 돼도 신고가가 나오거든요. 집주인들 호가가 안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되는 게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코인이 살아야 강남 아파트 시장이 산다. 맞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반포라든지 원베일리 아파트도 뭐 최근에 거래된 3개 중에 한두 개가 뭐 코인이나 돈 번 사람들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은 만들어져요. 근데 전체 시장으로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제가 잠실에 이제 임장을 갔다 왔는데, 리센츠 아파트도 이제 잠실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한강변에 있는 리센츠가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전 고점이었죠. 2022년 초였나요? 26억 5천만 원, 전용 84가. 네네. 26억 5천만 원 거래가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 유지되다가 하반기 10월입니다. 10월에 28억 5천만 원 거래가 됩니다. 아니 26억 5천에서 갑자기 28억 5천으로 거래가 돼서 제가 놀래서 현장에 쫓아가 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거래된 건 맞아요. 28억 5천에 2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거래된 건 아니에요. 2개가 거래됐으니까. 근데 어떤 물건이냐면 로얄동, 로얄층 그러니까 네. 한강뷰가 나오는 로얄동 로얄층의 인테리어 풀로 된 리센츠에서 가장 좋은 집은 거래가 됩니다. 근데 다 28억 이런 게 아니고 26억, 27억짜리도 있거든요. 그 중층 이상 중에서도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그러니까 28억 5천에 구입하신 분이 1억, 2억 더 오르는 걸 기대하고 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대출이자 내는데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이 아파트를 그냥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금정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집을 하나 팔았는데 돈 보태서 좋은 거 하나 사고 10년 가지고 갈래. 10년 후는 어차피 올라가 있겠지 뭐. 지금은 28억 5천이 비싸다고 난리지만 10년이 지나서 실질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35억 40억 가는 게 뭐가 이상해 라는 논리라면 그게 틀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샀다. 실제로 거래량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럼 우리가 뭘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강남은 신고가가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살아서 엄청나게 난리야. 강남이 오르면 다른 지역도 따라 오르잖아. 라고 오판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의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곳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좀 형성이 되지만 서울 전체를 본다면 지금 매수세는 굉장히 꺾였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대출 규제했잖아요. 이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사실 한강벨트 집값이 신고가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한 거잖아요. 이 직격탄은 서울 외곽 지역들, 노도강 이런 지역들이 직격탄을 받는 게 원베일리나 뭐 아까 제가 말한 28억 5천짜리 잠실 아파트를 사면서 잠실 리센츠는 토지거래가 구역입니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어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나와요.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이 사는데 상계동이나 중계동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상대적으로 집값도 좀 낮고 소득 수준도 강남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정말 사기 힘든 지역인데 대출 규제가 이들 지역을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 부동산 사장님이 엄청나게 막 억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아니
강남 한강벨트 집값이 올랐는데 왜 대출 규제를 해서 우리를 죽이냐는 거죠. 이걸 구분을 해서 차라리 한강벨트를 잡는 피셋 규제를 해야지 그냥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적용해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더 직경탄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강남은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이제 막 돌아다녀요. 그걸 잡겠다고 때려버리니까 서울 외곽 지역들, 뭐 노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려고 눈 떴다가 다시 눈 감아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정책 규제의 좀 부작용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1억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지금요? 네. 일단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좀 지켜보되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속도가 하락이냐, 속도가 뚝뚝뚝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요. 1억이 현금 1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네. 현금 1억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고, 뭐 1억이라고 해서 1억 이하가 될 수도 있고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서울에서 찾아보면 우리 중계동이나 노원구 가봐도 뭐 그 중계역 주변에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중계그린, 중계무지개, 상계주공 이런 아파트들이 한 뭐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억대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또 금강구, 금천구, 구로 이런 쪽에 가도 있고 또 수도권 지역을 보더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분당은 이제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나왔고 재건축 추진하면서 가격이 높은데 일산이나 뭐 중동이나 3번에 보면 또 소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찾아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1억에서 실수요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방에 뭐 소액이 있는데 지방에 갭 투자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서울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사든지 청약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당분간 지방에 갭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말했듯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 힘들거든요. 주택수 줄일 겁니다. 줄이면 어디부터 줄일까요? 경쟁력이 약한 지역들부터 소형 아파트부터 줄여나갈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2025년에는 좀 지방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2025년은 가급적이면 수도권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장기 침체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세권.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역세권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역세권. 두 번째는 이제 주거 인프라. 상가, 학교,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들. 세 번째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앞으로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곳들이기 때문에 꼭 서울만 고집 안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아마 택지지구들, 지금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이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구하고 택지지구들이거든요. 택지지구 보면은 또 인프라 좋은데 또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분양가가 저렴한 시대는 끝났어요. 지방의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막 그런데 진짜 뭐 그런 뭐 좋지 않은 곳들도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4억 중반대 나옵니다. 3억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최근에 수도권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보면 5억 초반 중반대에 나오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저는 최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휴 너무 많이 올랐어. 옛날처럼 2억으로 가야 돼. 2억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라면 이제 5억대는 기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5억대이기 때문에 5억대 아파트라면 저는 미분양이든 아니면 분양을 받든지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서울은 뭐 택지지구가 없으니까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이라면 택지지구 위주로 좀 알아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